예,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남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수라고 합니다. 제가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이제 20분인데요. 그래서 중남미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중남미 경제라는 어떤 숲을 보여드리는 매크로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이제 최대한 고문님이나 이제 대사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강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중남미 경제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 차원에서 최근에 중남미 경제를 이해하는 제가 이제 코드라고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그 10개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갖다가 공략을 할 것인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커다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는 33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남미 강의를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중남미 이제 33개국 국가들이 많긴 하지만 아프리카 다음으로 많은데 어느 국가들 갖다 우선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LAC7, 럭키7을 공략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럭키7이라는 게 이제 중남미는 보통 ABCM이라 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를 많이 꼽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PVC 국가들,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래서 7개의 국가가 이제 중남미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규모 측면에서 그렇고 인구 측면에서 보면은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 외의 국가들에도 관심이 많겠지만은 처음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럭키7, LAC7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를 다른 개도국하고 비교할 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중남미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다른 중앙아시아나 이런 대표적인 신흥시장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소득 수준을 갖다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남미 1인당 국민소득하면은 세계 평균 1인당 GDP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0 정도가 되고요. 이 소득 수준을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2배, 3배 이상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을 갖다 생각을 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다, 이런 측면을 갖다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주력 시장은 중국이나 사실은 아세안이죠. 근데 아세안하고 중남미 1인당 국민 소득을 비교해 보면은 현격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남미 시장은 미래 시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현재형의 시장에 상당히 가깝다, 상당히 성숙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진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소비시장이고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소비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남미의 도시화율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버금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다는 건 전반적으로 인프라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측면들도 비즈니스 전략을 짤 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중남미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중남미 경제를 최근에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200주년을 맞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이제서야 비로소 독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남미 경제가 1800년대 독립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크고 많은 어떤 위기를 많이 겪었고요. 세계 경제 위기에 주연이자 조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만 해도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채무 구조적 디폴트를 갖다 선언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남미 경제가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어서 비로소 중남미 경제가 독립한 지 200주년이 됐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남미 경제를 갖다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중남미는 로스트 디케이드, 80년대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후반에 잃어버린 5년을 갖다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 10년 동안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남미 경제 성장세를 보면은 1970년대 초 이래로 상당히 이제 최장의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를 얘기할 때 운칠기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운이 70% 작용했고 기술이 30%밖에 안 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긴 하는데, 분명 1차 상품 붐에 입은 중국 특수에 힘입은 그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호주권도 있었지만은 중남미 경제를 볼 때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기초 체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상당히 강화했고,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요인하고 대내적인 요인이 손바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라틴 아메리카 디케이드라고는 라틴 아메리카 경제 붐이라고 하는 것들이 2000년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간혹 뭐 중남미 경제에 대한 위기나 뭐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남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초 체력이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많이 강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어떤 위기에 일시적인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돌연변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중남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위기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런 측면을 갖다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기 국면 속에서 오히려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서 성장세가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10년도 전망을 보면은 뭐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좀 높을 거로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브라질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그 2012년도에 성장을 많이 이제 깎아먹었는데 2014년도에 만만한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중남미 경제 이제 그 성장세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많이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뭐 북고 남자로 해서 북중미 경제권, 멕시코나 중미 경제권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높을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 동저형, 대서양 쪽에 있는 국가들의 성장세는 오히려 좀 낮은 데 비해서 태평양 쪽에 있는 국가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태평양 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상당히 좀 높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금년에 주목할 국가들은 3P, 파라과이, 파나마, 페루 이 국가들이 한 6, 7%대 10%까지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높은 성장 속도가 높은 어떤 국가로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남미 경제에 그럼 어떤 불안 요인이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대여 경제적인 어떤 불안이야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차베스 후에 중남미 정치 경제적인 어떤 불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 기술적인 디폴트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그 채무 수합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채무 수합에 불응했던 그런 어떤 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아르헨티나 경제에 커다란 어떤 중요한 현안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만일 아르헨티나가 미국 법원의 어떤 채무 디폴트 그런 어떤 판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커다란 어떤 파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도 저희가 불안 요인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라질 경제가 사실은 뭐 2011년도, 12년도 보면은 2.7%, 0.9% 성장을 하면서 간혹 브라질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불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제기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많은데 금년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장세가 이렇게 목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가 금년에 당초 예상대로 한 3%대 성장을 갖다 찍어주지 않는다면은 브라질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불안이 또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은 가계 부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부실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남미 경제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중남미가 이제 뭐 하나의 어떤 대륙이긴 하지만은 그 경제 성장 속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개의 권역이나 세 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주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중남미 경제를 갖다가 성장 속도에 따라서 두 개의 클러스터, 멕시컨 클러스터하고 이제 브라질리안 클러스터로 나눠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경제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중남미 경제가 상당히 6, 7%대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멕시코하고 브라질 경제가 그 성장을 갖다가 주도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브라질 갖다 중남미 경제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 엔진이 동시에 그 추동을 했던 게 이제 70년대까지였고, 80년대 이후에 보면은 멕시코하고 브라질이 성장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브라질 경제가 뜰 때 보면은 멕시코 경제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멕시코 경제가 부상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성장의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멕시코하고 브라질 경제가 동시에 뜰 때 사실은 중남미 경제가 그 상당한 어떤 붐을 누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어떤 엇박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 2000년에 들어서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는 멕시컨 클러스터하고 브라질리안 클러스터의 어떤 성장 속도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정책이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중남미 경제를 갖다 세 개의 모델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알바 모델이라는 좌파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틴 태평양 모델, 그다음에 대서양 남미 공동시장 모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라틴 태평양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틴 태평양 모델에는 패시픽 얼라이언스라 해서 최근에 멕시코하고 칠레하고 페루하고 콜롬비아 4개 국가들이 그 시장 친화적인 그런 어떤 국가들이 모여서 경제 통합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일부 분석가들은 뉴 브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패시픽 얼라이언스 4개 국가의 전반적인 GDP 규모가 1조 9천억, 브라질의 어떤 경제 규모하고 비슷하고요. 인구 규모는 브라질보다 조금 많은 뭐 2억 한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뉴 브라질로서 라틴 패시픽 얼라이언스를 갖다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중남미 경제가 이제 성장을 갖다 추동했던 그 부분들이 중산층이 이제 크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에서 중산층 증가세가 상당히 이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남미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7년간 중산층에는 50% 증가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득이 $10,000대고요.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은 12,000에서 17,000달러대에서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그 초입에 있거나 아니면 그걸 들어서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시장으로서 중남미 시장을 갖다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그 주체로서 중산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 소비 비중으로 볼 때도 중남미가 이제 개도국 중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남미 이런 측면에서 소비 시장으로서 중남미를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중남미 경제할 때 사실 브라질 경제 부상을 갖다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이제 주춤하는 사이에 그 경제 중심의 축이 멕시코 쪽으로 약간 기우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뚜렷하게 멕시코 경제의 어떤 성장에서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징후상으로 볼 때 멕시코 경제가 그 새로운 어떤 중남미 경제의 성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부각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표지를 저희가 볼 때도 최근에 또 중남미 경제 전반적인 성장 중심의 축이 브라질에서 멕시코로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세계적인 생산기지이자 세계적인 생산기지이자 소비 시장으로서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중국과의 인건비가 상당히 이제 격차가 축소되면서 특히 또 미국이 제조업을 강조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어떤 부품 공급 기지로서의 어떤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단 그 뒤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북미 시장을 겨냥한 어떤 그 생산 기지로서 멕시코를 갖다가 주목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시픽 얼라이언스 4개국이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진 기지로서도 생산 기지로서도 멕시코 시장을 갖다 저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멕시코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은 당분간은 상당히 좀 높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마지막으로 보면 최근에 페냐 니에토 정부 들어서 통신 시장이나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이런 개방에 따른 막대한 사업 기회들, 이런 기회들도 저희가 좀 면밀히 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남미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만히 놔두진 않죠.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남미 시장에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이 블루오션 시장에서 레드오션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특징들은 최근에 FDI 통해서 중남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FDI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유일하게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FDI가 증가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FDI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그 FDI가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은 특히 주목할 것들은 일본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갖다 대폭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 대폭적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특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도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중국이 광물,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브라질의 그 전기, 전자나 자동차, 뭐 또 전력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 기업들이 이제 조사한 건데 동종업체에서도 주요 경쟁 기업과의 경쟁이 상당히 경합 관계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특히 서방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남미 어떤 토종기업들하고의 어떤 경쟁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덟 번째 특징은 중남미에서 2000년에 들어서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남미의 토종 다국적 기업의 출현이고 부상입니다. 상당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자원 붐에 힘입어서 자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100대 중남미 물티라티나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건 브라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나 칠레, 콜롬비아,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많은 어떤 물티라티나스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중남미 전체 시장에서 항공이나 아니면 건설 부분, 석유가스, 금속광물, 교통, 뭐 미디어 오락, 식음료 부분에서 중남미 물티라티나스들이 토종 다국적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남미하고 협력을 할 때 있어서는 중남미 다국적 기업들하고의 어떤 경쟁이나 아니면 협력 관계, 코페티션 관계를 갖다 저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홉 번째 특징은 중남미 경제들이 최근에 중남미 하면 자원 경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자원의 산업화, 자원의 고부가치 산업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남미 경제가 최근에 급성장을 하면서 인프라 부분에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나의 트렌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자원의 고부가치 산업화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유, 제철소, LNG 터미널이라든지 석유화학공장이라든지 조선소 건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 기회가 많이 파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갖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개발에 많이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또 최근에 중남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 주도의 국가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정책, 중장기 산업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개발 계획이나 각국에서 발표하는 산업정책들을 갖다 면밀히 분석할 경우에 그 속에서 많은 어떤 사업 기회들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열 번째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건데 최근에 베네수엘을 중심으로 석유가 많이 발견이 되고 생산이 되면서 중남미가 포스트 중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석유 매장 증가세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지역이 중남미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멕시코가 2010년부터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대 석유 매장국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에너지 수입으로서 아니면 에너지 관련 어떤 프로젝트로서 중남미,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이런 국가들을 갖다가 앞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 에너지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을 갖다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중남미 경제협력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남미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흑자 시장이죠. 87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도 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2000년대 들어서는 특히 유망 투자 대상지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면서 투자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자동차 이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건설 플랜트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표시에도 보시면은 중남미 쪽의 전반적인 비중이 최근에 크게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건설 플랜트 시장으로 중남미를 갖다 주목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도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점으로 하면은 너무 일부 지역이나 일부 품목에 상당히 지금 편중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가 중남미하고의 경제 협력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중남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시장 하면 거리적이나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약간 진출을 하는데 상당히 꺼리는 그런 측면들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수출이나 투자, 해외 건설 수준 비중에서 보면은 특히 또 우리 기업들의 진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갖다 어떻게 중남미 시장에 뛰어들게 하느냐, 중소기업의 협력을 갖다 강화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시장 진출 애로사항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요인들,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만만하다는, 제가 좀 만만지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런 어떤 만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데, 중남미 시장은 거리적으로 여러 가지 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진출 확대 방안이라기보다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전진 기지로서 PCC 시장, 페루, 콜롬비아, 칠레를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출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전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FTA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때 대기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쉬운 이 3개국 시장의 중소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반을 쌓은 다음에 좀 더 터프한 시장으로 인근 시장으로 진출하는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갖다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멕시코의 전반적인 전략적 중요성 생산 기지로서 북미 생산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생산 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멕시코 시장을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IDB 4월달에 연체 총회할 때 중요한 어떤 세미나의 테마 중에 하나가 게임 체인저로서 파나마 운하 확장입니다. 내년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완료가 될 경우에 상당히 커다란 중남미 관계나 여러 가지 물류에서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의 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들, 변화 이런 걸 갖다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류 비용이 다운되면 물론 물동량도 한 2~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파나마를 중남미하고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테마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파나마 대사님을 뵀더니 선박 보수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 쪽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희망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그런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 국가별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멕시코나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진출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지역별로 진출하는 그런 시장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제 브라질 북동부 지역 진출 환경과 투자 진출 확대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갖다가 쓴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5대 권역으로 분류가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빨라서 브라질은 이제 중국이라고 불리는 또 북동부 지역 인구가 한 5,300만 정도 되고요. GDP가 한 2,500억 달러 되고요. 1인당 GDP가 5,000 달러 정도 되는 북동부 지역을 갖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별 접근 전략을 저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국별 전략에 의해서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남미 각국의 국가 개발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산업 정책들을 갖다 면밀히 분석을 할 경우에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 기회들 갖다 포착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 프로젝트라든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업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파생할 수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산층 부상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남미 국가들이 12,000달러에서 17,000달러대로 접어들면서 소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중산층의 이제 성장에 힘입어서 소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으로서의 어떤 중남미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구조의 변화 그런 부분을 갖다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이 최근에 이제 크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특히 또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모바일이나 소셜 게임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많이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시장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일부 이제 국가들이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역할을 좀 못해주면서 약간 주춤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남미의 전반적인 최근의 트렌드상으로 볼 때 일시적인 어떤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앞으로도 쭉 1차 상품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중남미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